이번 영상에서는 히언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목차 봅니다. 비유와 활용, 비유와 시적 언술, 비유의 종류, 의미의 비유. 여기서 항상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의미의 비유에는 직유, 은유, 상징, 화류,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성유, 희언법이 있고요. 말의 비유는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어와 역설, 영탄과 돈어법, 역언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이 있습니다. 목차도 어느 정도 외워지셨죠?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습합니다. 이제 의미의 비유 9가지, 말의 비유 9가지 다 외우셨나요? 외워지셨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흔한 거, 직유, 은유, 상징, 대유에 해당하는 것, 제유, 환유가 있었고요. 또 약간 풍자적인 거, 화류와 풍유, 그리고 인유와 성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의 비유에는 도가대하고 했었죠. 도가대, 도치, 과장, 대조, 열반영 했었죠. 열거, 반복, 영탄, 반영모 했었죠. 반어, 역설, 모순. 다 외우셨나요? 한 번쯤 써보고 그렇게 하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제유와 환유, 풍유, 우화, 상징 각각의 특징은 제유, 환유, 제유와 환유, 제유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가 전체를, 한 가지, 즉 일부가 전체를 나타내는 것. 빵과 자유를 달라 할 때 빵이 식량 전부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했죠. 제유와 환유는 인접성, 인접성의 비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유는 또 뭐예요? 요람에서 무담까지 할 때, 요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예요? 탄생이죠. 무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죽음이죠. 이렇게 1대1로 비유하는 것, 이것을 환유라고 합니다. 풍유는 뭐죠? 풍유. 풍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풍자, 비판, 또 교훈이 있는 것이 풍유라고 했었죠. 또 우화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화, 동식물이 등장하죠. 이렇게 동식물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동식물이 의인화돼서 등장하는 특징이 있고, 상징은 어떤 게 인접성이 있어서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성이 있어서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풍자를 어떤 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풍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하는 거죠. 태극기를 한국의 상징물로 여기듯이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또 비둘기가 물론 있는 건 아니지만 비둘기를 유해동물의 상징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상징은 상당히 다의적입니다. 상징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유와 환유처럼 인접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풍유와 우화처럼 또 비판죠. 그러니까 풍자, 비판, 교훈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징은 그냥 다의적입니다. 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우화처럼 보이지만 우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화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우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동화 형태를 띤 시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꽃이 나에게 말을 했다 할 때 꽃이 의인화된 게 아니라 꽃이 진짜 말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한 거예요.
네, 상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꽃이 진짜 꽃인데, 네, 꽃이 어떤 걸 상징하거나 의미하거나 뭐 제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꽃으로서 진짜 꽃이에요. 진짜 꽃이 말도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동화적 형태의 시는 이렇게 어떤 우화적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동화적 형태의 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성유, 소리성자죠.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비유를 성유라고 합니다. 네, 의성어는 뭐요? 사물의 소리를 나타내는 짹짹, 딸가닥 이런 것처럼 네, 사물의 소리를 본떠서 표현하는 게 onomatopoeia, 의성어라고 합니다. 의성. 네. 그리고 의태어는 영어로 mimesis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비교하다 할 때 견줄 의자죠. 비교하다 할 때 의자고, 네, 또 여기는 소리성자고, 그러니까 소리를 네, 견주어서 표현하는 것. 의태어는 모습 태자죠. 견줄 의자고, 그래서 모습, 그러니까 사물의 동작, 상태, 모양 등을 본떠서 표현하는 것. 뭐 엉금엉금, 반짝반짝 이런 건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인 것을 흉내내서 표현하는 게 의태어고, 그죠? 모습이니까, 그죠? 이렇게 청각적인 걸 흉내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네, 의성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성유는 네, 성유는 말놀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단순성, 유희성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장식적 표현이 되어서 시를 네, 경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은 조심할 점이라는 것을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 희언법입니다. 희언법. 자, 희언과 기상의 차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단어를 익힐 때는 한자어, 그러니까 한자 쓸지는 몰라도 음과 뜻을 좀 알아두면 좋죠. 네, 기상, 네, 이렇게. 희는 놀희자입니다. 근데 놀희자가 봐요. 요 앞에 있는 게 옛날 그릇 희자고 뒤에 있는 게 창과자예요. 그래서 창에다가 접시 얹어놓고 놀듯이 그렇게 노는 것. 네, 그걸 놀희자라고 해요. 그래서 말놀이라는 뜻이죠. 영어에서는 그것을 펀이라고 합니다. 말장난, 말놀이, 말장난. 또 희담이라고도 해요. 네, 장난하는 듯한 말. 뭐 특히 뭐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냥 웃음거리로 실없이 하는 그런 말장난, 그것을 희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 동음어라고 하죠. 네, 동음어, 같은 소리, 그리고 또 유사한 소리, 네, 유음어라고 그래요. 이때 유가 유사하다 할 때 쓰는 말이 무리류자죠. 유사한 소리, 그러나 뜻이 전혀 다른 말. 네, 다시 한번요. 소리가 같거나 소리가 유사한 또는 같은 소리 또는 유사한 소리 있지만 뜻이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는 비유법. 이해하셨나요? 동음어, 유음어, 소리가 같거나 또 소리가 유사한 것, 소리가 같거나 유사한데 뜻이 전혀 다른 말, 네,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희언법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희언법, 말장난, 비슷한 소리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말장난하는 것, 그것을 희언법이라고 합니다. 네. 몇 가지 희언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려면 몇 가지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기지라는 말을 표현을 좀 알아야 돼. 기지가 있다, 뭐 재치가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기지, 기가 틀기자예요. 이렇게 틀기자. 지가 슬기지자예요. 영어로는 기지를 wi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배틀에서 배를 짜내듯이 생각에서 재치를 짜내는 것, 그것을 기지라고 합니다. 배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배틀에서 배를 짜듯이 머릿속에서 슬기를 짜내는 것, 그것을 기지라고 합니다. 기지나 재치나 비슷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위트가 기지, 재치라고 해석됩니다. 네. 자, 여기는 몇 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콜리지, 포프의 언어인데요. 브룩스가 있네요. 이렇게. 기지란 이질적 사물 속에서, 네, 이질적 사물이요. 소리는 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거기서 동질성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콜리지가. 그 다음에 참다운 위트란, 기지란, 또는 재치란, 수시로 떠올랐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포프가 말하였습니다. 알렉산더 포프. 자, 기지는 반어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지는 반어를 낳는데요. 반어. 여기 반어하고 역설의 이 차이를 좀 알아둬요. 이렇게 반어, 반어법 또는 뭐 역설법 하는데 영어로 반어를 아이러니라고 하고요. 영어로 역설을 paradox라고 해요. 자, 반어는 반대로 말하기라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기. 역설은 거슬러서 말한대요. 뭔가 거역하는 말. 네, 반어는 반대로 말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실제와 반대되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했는데 잘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봐요. 여기요. 표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했다. 표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말한 거죠. 못했다는 뜻이고 또 못났는데 잘났어 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났어 라는 표현 자체는. 그런데 반대로 말했죠. 못났단 말을 그렇게 한 거고 또 안 좋은 꼴을 보고서 꼴 좋다라고 했을 때 표현 자체는 문제 없지만 반대로만 그런 거죠. 꼴이 참 보기 흉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반대로 한 겁니다. 네. 자, 반어의 특징이 뭐예요? 반대로 말했다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표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점. 문장, 표현, 문장, 어구, 여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했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역설을 봐요. 역설하고 비교하면 금방 나타나죠.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말이래요. 거슬리는 말. 표현 자체가 거슬리는 말이에요. 역설은 paradox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분명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조리에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네, 표현 자체가 틀린 데가 있어요. 그 속에는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일단 표현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 자체에는 문제가 있죠.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많아야지 먹을 게 없다. 이거는 표현 자체는 문제가, 표현에는 모순이 일어나요. 표현에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표현은 모순이 되는데 진짜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표현은 틀렸는데 자, 이거 볼까요? 사랑의 매, 이것도 표현 자체가 틀렸죠.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사랑하면 예뻐해야죠. 표현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매질을 할 때 미워서 매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잘 되라고 이렇게 매질을 하기도 하죠. 네, 지금 같으면 조금 모순이 되나요? 옛날엔 다 그렇게 키웠죠. 이렇게 매질을 해서 키웠어요. 영어에서도 해초리를 놓으면은 그 아이를 망친다고 하잖아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이들은 옛날에는 다 때려서 키웠나 봐요. 네. 소리 없는 아우성. 네. 아우성은 시끄러운 게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대요. 표현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깃발을 보면 정말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정말 아우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리는 없지만 아우성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역설에 해당됩니다.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말했을 때, 네, 찬란하면 기쁘고 기쁘고 밝아야지. 슬프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슬프다고.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근데 봄에 너무나 찬란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슬픔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표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모순이지만, 표현 자체는 모순을 일으키지만, 네, 그 말이 사실인 경우,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네,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네, 이렇게 말했어요. 정작으로 고우면 기뻐야지 왜 서럽겠어요. 그죠? 네. 표현은 모순이 되는데, 네, 진짜 너무 고와서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네, 진짜 그래요. 네. 표현에 모순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역설이라고요. 표현 자체는 모순되고 상충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한 거. 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시 하나 봅니다. 하여지향 송우 볼게요. 민주, 주의, 칠, 내일은 정녕, 얼떨떨하고 역사보다 야담을 사랑하는 그대만 진정 아름다워. 자, 그 펀이라는 거, 그러니까 펀의 특징이 뭐죠? 소리가 비슷하거나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말인데, 뭐죠? 뜻이 전혀 다른 말로 말장난을 해요. 그것을 희연법, 펀이라고 합니다. 자, 봐요. 민주주의 할 때 원래는 주자가 저기 주인 주자 쓰잖아요. 주의, 민주주의 할 때 이거 오를 의자 쓰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죠. 주의가 이렇게 주의 이렇게 주의 사상을 나타낼 때는 이 주의자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쏟을 주자에다가 뜻의자 즉 조심이라는 뜻이죠. 주의는 이 발음이 똑같잖아요. 이 주의와 이 주의가 발음이 똑같은데 뜻이 전혀 다르죠. 네,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심, 민주주의를 주의하려 조심하고. 왜요? 네, 페인트 칠에 칠을 조심하듯이 민주주의를 조심하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그 풍자를 담는 거죠. 네,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풍자하고 있어요. 내일은 정녕 얼떨떨하고 역사보다는 야담을 사랑하는 야담. 역사는 정사를 말하는 거고 야담은 야사로 꾸며놓은 이야기를 말하죠. 정사가 아니죠. 사랑하는 그대만 진정 아름다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조심하래요. 자, 정리합니다. 의표를 찌르는 표현을 통해 청자를 각성하게 하는 수사를 기지라고 한다. 기지. 제가 아까 어떻게요? 순발력이죠. 기지는. 재치, 기지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는 순발력. 근데 여기서 의표라는 것은 뜻의자에다 겉표자를 썼는데 뜻밖을 말이요. 생각지도 못하는 바. 네, 뜻밖. 생각지도 못하는 바를 뜻의자 겉표니까 뜻밖, 우리가 생각밖이죠. 뜻밖을 찔러서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을 쿡 찔러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청자, 독자를 각성하게 하는 수사가 바로 기지다라고 합니다. 네, 기지, 재치, 순발력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죠. 네, 그러니까 이 한자를 풀면 어떻게 돼요? 배틀에서 배를 짜듯이 우리 머리틀에서 슬기를 짜내는 것, 그것이 기지입니다.
자, 다음 시 보겠습니다. 푸닥거리 민용태 시인의 시입니다. 푸닥거리 민소 뭐랄까 미신 또 민속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뭐 종교도 그렇죠. 불교, 뭐 기독교 하는 거, 네, 늘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어떤 내용들은 잘 기억해두고 좀 기회 될 때마다 종교나 뭐 종교에 믿거나 빠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민속도 그렇고 미신도 그렇고 네, 다 상상력에서 나온 거잖아요. 종교, 미신, 민속 이런 것들은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네, 시와 문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들이 참 많아요. 성경책도 그렇고 불경책도 그렇고 불경책, 성경책을 직접 보려고 하면 힘들죠. 말도 어렵고. 그래서 그 강연을 많이 듣는 게 또는 구절 구절을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나왔어요? 에나르게 엔호 로고스라는 말이 나왔죠. 네,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푸닥거리. 그래서 이제 푸닥거리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제가 시를 처음 공부할 때 공부한 그 민속이 미신이죠. 그 어구굿이라고 이게 어구대왕, 뭐 바리떼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비교를 해봐요. 굿, 우리 이렇게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굿은 정식으로 그 정식 행사예요. 무당 그 무속신앙에서 굿은 아주 정식적인 공식적인 행사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무당 서너 명이 진짜 나타나서 그 무당이 쓰는 그 음악 또는 뭐 춤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네, 신을 이렇게 모시죠. 이렇게 무당은 굿은 모셔요. 신을 모시는 신을 모셔서 음식도 아주 성대하게 차려주고 즐겁게 해서 보내드리는 게 굿입니다. 네, 아주 공식적이고 중요한 행사죠. 무당이 직접 행사를 하고 네, 음악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데 또 살풀이라는 게 있죠. 살풀이 굿이 있죠. 살풀이 굿. 그것도 이제 굿이죠. 살풀이는 어떤 살이 있을 것 같아요. 살이라는 것은 아주 그 애군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애군을 살이라고 해요. 그것도 죽일 살이긴 한데 우리가 그 죽일 살자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칼도자가 들어간 그 죽일 살자하고 여기 살이라는 그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살은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살풀이는 밀에 그런 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을 피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게 살풀이고요. 그런데 또 푸닥거리는 뭐냐면 푸닥거리는 반드시 무당이 하는 건 아니고 뭐 주부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푸닥거리는 이미 잡기가 붙었어요. 이미 잡기가 붙었는데 그 잡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 치료 목적의 치료 목적의 그 비는 행위죠. 치료 목적으로 비는 그런 재래 의식인데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푸닥거리는 잡기가 붙었는데 너무 잘해주면 또 찾아올까 봐서 대충 해줘요. 근데 좀 그러니까 간단히 밥하고 그냥 간단히 나물 정도만 바가지에다 담아가지고 상도 안 차리고 그냥 대충 땅에다 놔두죠. 그게 푸닥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상 차려서 잘해주면 다음에 또 온다고 대충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푸닥거리라고 합니다. 굿과 푸닥거리 잘 구별하셨나요?
네, 살풀이도 있었고요. 남. 시 보겠습니다. 푸닥거리 민용태 푸드득 푸나무서리 푸르름 하나 이파리 파도 이파리의 바다 여름 푸석이는 가을녘 푸르댕댕한 엉덩이며 풍년을 모아놓고 푸닥거리나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네. 이거는 이제 좀 전에는 아예 그냥 소리가 같은 이제 이렇게 민주라는 소리가 아예 같은 소리죠. 동음어, 같은 소리 동음어로 된 어떤 그 말장난이었고요. 이번에는 푸닥거린데 푸드득 푸나무 푸르름 이파리 파도 이파리의 바다도 좀 비슷하네요. 입술 소리니까 푸석이는 푸르댕댕한 푸닥거리나 한다. 풍년도 나왔어요. 이렇게 풍년. 이번에는 뭐예요? 발음이 비슷한 걸로, 그죠? 발음이 비슷한 걸로 말장난을 해서, 그러니까 푸닥거리라는 어떤 이 푸닥거리라는 느낌을 더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발음들로, 그리고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유음어, 비슷한 음으로 돼 있는 걸 유음어라고 하고, 아예 같은 소리로 돼 있는 것을, 뜻은 달라야 되죠. 같은 소리로 돼 있는 것을 동음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뜻은 달라요. 전혀 다른 뜻으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뒤에 또 있네요. 날 때는 우리 모두 푸르렀고, 여기도 또 푸닥거리랑 발음 비슷한 거 나오죠. 날 때는 우리 모두 조그마했고, 이제 우리 모두 푸석푸석한 푸나무 몇 단이라고 합니다. 네. 네, 푸른 청춘 다 갔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펀 또는 뭐 희연법, 희연담, 희담이라고도 하죠. 희담. 네,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마을 강창민. 회화 선생 윌리엄은 비가 올 때마다 피가 온다고 한다. 그에게 내리는 비는 비지만 그에게 내리는 피는 비지만 우리에게 오는 비는 피였다. 온몸이 온 마을이 피에 젖는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발음 외국인의 어설픈 발음 때문에 생기는 이 발음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희연법 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발음을 차용해서 희연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발음은 피라고 발음하고, 또 화자는 그 피라는 발음을 듣고서 비가 내리는 건 알고 있지만, 네, 피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피와 비 발음 비슷한 걸로 인해서 외국인이 생각하는 세계와 또 한국인이 즉 비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두 종족이 다른 생각하는 것들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희연법에 의한 비유는 가끔 기상과 겹쳐지기도 한다. 네, 기상. 그러나 희연법은 동음 이의어, 동음어라고 하셔도 돼요. 유음 이의어, 어차피 유음어죠. 유음어라고 하시고, 이거를 적절히 구사한 비유고, 다시 한번요. 동음어와 유음어를 적절히 구사한 비유가 뭐라고요? 희연법.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희연법은 동음어, 유음어를 적절히 구사한 비유고, 동음어, 유음어 기억해 두세요. 희연법. 네. 근데 어떻다고요? 뜻은 다르다고요. 네. 그런데 기상은 대체로 지교나 운유에서
온관념과 보조관념이 당돌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격적 이미지를 두고 말한다. 네. 온관념과 보조관념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나야 돼요. 만나서 파격적인 느낌, 파격적인 인상을 주는 게 네, 기상이라고 합니다. 기상, 기가 기할 기자, 생각할 상자죠. 네, 기할 기자, 생각할 상자. 그러니까 기상은 아주 기이한 발상, 기이한 착상, 기괴한 착상, 기괴한 발상 이런 것들을 하죠. 한마디로 기이하고 기발하고 기괴하고 괴기스러운 그런 발상 또는 착상을 가리켜서 기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기이할 기자요. 기특할 기, 기이할 기, 괴기할 기, 괴이할 기. 네, 여러 뜻이 있는데요. 아무튼 되게 이상한 거. 점처럼 짐작할 수 없는 별난 생각. 이게 바로 기상입니다. 아주 이상한 생각, 기발한 생각. 네, 그걸 기상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conceit라고 합니다. 원래 그 영어에서 conceive라는 게 있어요. conceive. 그래서 conception. conceive가 con 네, 이렇게 합쳐서 안에 담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잉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한다는 것은 딱 자기 몸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 자기 생각에 싹 들어온 것, 아주 뜬금없이 들어온 생각, 이것을 기상이라고요. 네, 아주 기이한 생각들. 그래서 원래 이 영어에서 conceit 하면은 자부심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시에서 나타난 비유의 특징은 네, 강우식 시인의 시입니다. 비유의 특징이래. 아래시에서 나타난 비유의 특징은 잎새는 겹살로 뭉친 계집의 궁둥이다. 밑동은 남근처럼 처박힌 뿌리, 어디선가 이런 접촉 본 듯 하여 속배기를 들추던 손이 부끄러워진다. 네, 대단히 코믹한 시죠. 잎새, 저는 이 식물을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 나 이거 틀렸다 맞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전적 의미로 잎새하고 잎사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식물계에서는 구별을 해요. 잎사귀는 배추나 상추, 뭐 쪽동백, 또 뭐 목련, 있죠? 목련 이런 잎사귀처럼 아주 널찍널찍한 잎사귀를 잎사귀라고 그래요. 잎을 그런 잎을 잎사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벼, 또 대나무, 또 뭐 오리새, 오리새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오리새 말고 그러면 보리, 또 뭐 이런 길고 가늘고 긴 거, 네 이런 것을 이파리라고 그래요. 이파리라고. 근데 이제 잎새는 어떤 걸 잎새라고 하냐면 잎사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거. 그런데 예를 들면 잎새 그러니까 잎새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뭐 앵두나무 잎 같은 거, 또 뭐 저 잎파리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닌 거, 이거를 잎새라고 해요. 네, 꿀풀과 그러니까 향유라든가 꽃향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잎새라고 해요. 이렇게.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잎새는 겹살로 뭉친 계집의 궁둥이다. 네. 포기 배추를 보고, 네, 포기 배추를 보면서, 계집의 궁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거는 아주 대단히, 뭐랄까요, 대단히, 아주 그냥 기발한 생각, 아주 희한한 생각이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을
기상이라고요. 예, 이건 은유죠. 이제 은유인데 온간염이 잎새예요. 배춧잎. 그런데 보조간염이 궁둥이에요. 이렇게 전혀 아주 엉뚱한 이런 비유, 이런 것들을 기상이라고 합니다. 밑동의 남근 뿌리처럼 처박힌 뿌리. 배추 밑동을 보면은 뿌리가 있죠. 네, 그것을 직유죠. 이거는 직유인데, 네, 이렇게 아주 황당한, 네, 아주 기이한, 또는 뭐 기괴한, 또는 뭐 기발한, 네, 아주 그냥 괴기한 그런 발상이나 착상을 가리켜서 기상이라고 합니다. 네. 또 어디선가 이런 접촉 본 듯하여 속배기를 젖추던 손이 부끄러웠다. 네. 아주 기발합니다. 네. 위의 시에서 나타난 비유의 특징이 뭐예요? 은유와 직유에서 온간염과 보조간염이, 그죠? 당돌하게 결합한 기상이다. 이게 아주 기발하게 결합한 생각, 그런 것을 기상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래 시에서 나타난 비유의 특징이려 요사를 쓰며 김승하 시인의 시입니다. 번개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어봅니다. 달빛이 초설처럼 흘러내립니다. 나의 해골을 집어들고 달빛을 한 바가지 가득 떠서 마십니다. 고해를 하고 성찬을 받은 것처럼 목숨이 더없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네. 표현 자체는 난해한 것이 없죠. 네. 쉽게 읽어지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서잖아요. 요서를 쓰며 아직 죽진 않았네요. 그죠? 번개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어봅니다. 달빛이 초설처럼 흘러내립니다. 달빛이 흘러내린대요. 나의 해골을 집어들고, 이미 자기는 죽어서 죽은 자기의 해골이죠. 죽은 자기의 해골을 집어들고 달빛을 한 바가지 가득 떠서 마십니다. 자기 해골을 집어들어서 달빛이 흐르니까 그걸 한 바가지 가득 떠서 마신대요. 고해를 하고 성찬을 받은 것처럼, 천주교는 이렇게 고해를 하고 성찬을 받은 것처럼 목숨이 더없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요서를 썼는데, 네, 요서 쓰는 의식이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신이 개운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달빛과 해골을 집어들고 해골을 바가지 삼아서 이렇게 달빛을 떠마신다는 생각, 그죠? 이렇게 해골을 바가지 삼아서 나의 해골은 바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대단히 아주 그 기괴한 발상이죠. 이런 것을 기상이라고 합니다. 요서를 쓴 어떤 밤에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건데, 그 심리적 상태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나의 해골을 집어들고 달빛을 받아 마신다는 그런 상상이 대단히 아주 기발하고 기괴한 생각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상, 네,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생각, 그런 생각을 기상이라고 해요. 네. 표현이 그죠? 어떤 이제 기상, 여기서도 은유나 직유는 없죠. 은유나 직유는 없지만 그 발상 자체가 대단히 기이하고 기발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상이라고 합니다. 자, 봐요. 정리합니다. 직유나 은유의 형태는 없지만, 네, 한자를 봐요. 기발하고 기이하고
기괴하고 괴기한 발상이며 착상이다. 이런 것을 기상이라고요. 한마디로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생각, 네,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바로 기상입니다. 네, 희연법의 활용 볼까요? 아래 시가 희연법인 이유. 네, 희연법 하려면 딱 두 가지만 되면 되죠. 딱 두 가지. 뭐죠? 소리가 같거나 소리가 비슷하거나, 그죠?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근데 뜻이 다르다고요.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말장난, 이런 것들을 희연법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게 있나요? 이곳에 없는 파리를 보고 싶다. 파리는 어디 있는가? 파리는 날개가 있어 어디로 날아갔는가? 아니면 작아서 보이지 않는가? 파리에는 샌드강이 흐른다는데 파리의 눈에는 무슨 강이 흘러 저렇게 반짝반짝 물결을 치는가? 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파리를 보고 싶다. 이거는 네, 도시 이름이죠. 도시명. 그런데 파리는 어디 있는가? 또 이 파리가 도시 이름인지 진짜 이 곤충 이름인지 아주 애매하게 써놨죠. 근데 이게는 곤충 이름이 확실하죠. 이렇게 파리는 날개가 있어 어디로 날아갔는가? 아니면 작아서 보이지 않는가? 파리에는 여긴 또 도시명이 나와요. 샌드강이 흐른다는데 파리의 눈에는 또 곤충 이름이죠. 파리의 눈에는 무슨 강이 흘러 저렇게 반짝반짝 물결을 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도시 이름하고 곤충 이름 가지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화자는 파리라는 도시를 보고 싶은 거죠. 구경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곤충 파리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위의 시가 희연법인 이유, 곤충명과 도시명의 동음, 이의어, 동음어를 활용한 희연법이다. 희연법은 딱 두 가지라고 했죠. 소리가 같거나 유사한 것. 네, 유사한데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뜻이 다른 것. 그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 그것을 희연법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 더 봅니다. 아래 시의 표현들이 희연법인 이유는, 그리고 아래 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가, 이걸 보자고 합니다. 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오늘 하루 텍사스를 지나 샌프란시스코를 지나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와싱턴에서 생맥주를 마신다. 숲속의 빈터에서 별을 헤아리다가 잠들고 샤갈의 마음을 내리는 눈 속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한번 볼까요? 텍사스를 지나 샌프란시스코를 지나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와싱턴에서 생맥주를 마신다. 숲속의 빈터에서 별을 헤아리다가 잠들고 샤가르 마음을 내리는 눈 속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일단 도시명이 텍사스 도시명이죠. 이렇게 도시명. 그런데 진짜 도시를 지나진 않았겠죠. 또 샌프란시스코를 지났대요.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와싱턴에서. 진짜 도시 이름이면 이 순식간에 미국은 땅도 넓은데 세 군데를 다 다녔을 리는 없겠죠. 생맥주를 마신다라고 한 걸로 봐서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워싱턴. 네, 결국 워싱턴. 새 이름은 뭐겠어요? 점포 이름이겠죠. 점포 이름과 지역 이름이 동음어죠. 동음어인데 뜻이 다르죠. 하나는 점포고 하나는 동네잖아요. 이렇게 뜻이 달라요. 거기에서 생맥주를 마신다. 그리고 이 꺽쇠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작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 위에 보면 또 이중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좀 전에 잠깐만요. 아이고. 네, 이렇게요. 이 꺽쇠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는 책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책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꺽쇠가, 아이고, 찾기도 어렵네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작품 이름을 나타내요. 근데 이것도 아마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있는 것 같아요. 숲속의 빈터에서, 이것도 작품 이름과 점포 이름일 것 같아요. 별을 헤아리다 잠들고 샤갈의 마음을 내리는 눈 속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품명과 점표명이 같고 또 지역 이름과 점포 이름이 같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희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여기서 한 일이 뭐예요? 네, 생맥주 마셨고, 이 시를 쓴 목적이 안 보이죠, 지금. 이 시를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독자가 이 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없어요, 그냥. 생맥주 마셨다, 커피를 마신다. 끝.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생맥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전혀 이렇게 어떤 그 목적이 없는, 주제의식이 없는, 그죠? 한마디로 주제의식이 전혀 없는 시입니다. 네. 자, 아래 시의 표현법들이 희언법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동음어 또는, 유음어, 즉, 유사한 발음이거나 뜻은 다르고요. 아니면 똑같은 발음이거나 역시 뜻은 다르고요. 그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 그것을 희언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래 시가 치명적인 문제점은 뭔가? 네, 금방 설명했죠. 시적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다. 술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시적 내용의 전부예요. 시를 쓸 때는 주제의식, 즉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시를 왜 쓰는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를 왜 읽을 가치가 있는가? 네, 그게 이제 주제의식이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수다를 떨듯이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네, 말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말의 비유. 이 참 공부할 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강의만 잘 들으셔도 느낌이 남아 있어서 시 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뭐를 배우든지 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할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면 너무 티가 나버리니까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의 비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